네,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여전히 화두이죠. 오늘 이분을 모시고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한국금융연수원 주원수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인플레이션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오늘은 미국장이 휴장이긴 하지만 네. 주말 사이 분위기는 좋았어요. 굉장히 나스닥도 3.33% 꽤 고무적인 일인데 네네. PC 물가 글쎄요. CPI도 약간 피크아웃 징조를 보여서 연이어서 4월달 PC도 피크아웃 된다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냥 간단하게 제 의견만 말씀드리면은 그 고점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아니면 이거보다 떨어질 거다와 상관없이 굉장히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가 제 의견입니다. 그 상황을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서부 텍사스 중진류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전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67%가 올라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물론 5월 자료가 다 안 나왔습니다만 일간 평균을 가지고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리고 밀 같은 경우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60%대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과 이제 그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 가까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커머더티 쪽에서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 있고 이게 뭐 물론 이제 조금씩 둔화되고 있고 작년 초를 생각을 해 보신다면은 기저효과가 이제 슬슬 나타나는 시점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피크아웃을 치고 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좀 높은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PC 가격 지수 보면 상승이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완화되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게 경기 침체 공포도 줄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들도 나왔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을 했느냐라는 측면이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 코로나 때 유동성을 급격하게 많이 풀었고 이거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그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충분히 축소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보다는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의 붕괴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슈,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경제 자체 내부의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왔다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하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즉 외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수요를 급격하게 축소시켜야 되는데 수요를 급격하게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수요를 그렇게 빨리 축소시키려면 도대체 어디까지 올려야 되느냐가 첫 번째 고민일 것이고 두 번째 고민이 그렇게 많이 축소시켜? 그러면은 경기 침체 아니야? 이런 질문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 논리에서 아직까지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수요를 급격하게 둔화시켜야만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구조.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외부적인 충격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빨리 사라진다던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중국의 그 락다운이 이제 풀려나가는 중국의 봉쇄 정치가 이제 풀려나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좋아질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은 여전히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시장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물가도 일단은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향후 유가에 대한 점진적인 상승 때문에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연준이 뭔가 나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이중 책무라는 게 결국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기 때문에 네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연준의 기본적인 목표는 물가하고 고용이죠. 그렇죠. 좋은데 물가가 너무 강하고 고용은 실업률 기준으로 봤을 때 3.6%, 미국에서 실업률 3.6%라 한다면 완전 고용인 거죠, 그냥. 그래가지고 논팜 페이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비농업 고용 지수라고 하는 게 이제 논팜 페이롤인데요. 얘가 보통 평균이 월간 기준으로 따졌을 때 30만 대 초반 정도인데 지금 같은 경우 40만 대를 찍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추정치와 뭐 약간의 차이가 있고 이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벌써 62%까지 올라와 있는, 물론 이제 그 평년 대비해가지고는 아직 약간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고용 상황이 좋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연준이 안심하고 우리는 물가를 잡겠어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소비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네. GDP를 구성하는 요소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소비가 한 70% 넘게 차지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계속해서 소매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쭉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타겟이나 월마트 같은 중간 기업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했는데 오히려 메이시스 같은 백화점이나 달러트리 같은 1달러 샵은 잘 나왔단 말이죠. 네네. 이런 점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적 결과를 보고. 뭐 이제 그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이제 뭐 기업별로 어떤 식으로 잘 퍼폼을 했느냐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S&P 500에서 임의 소비재 섹터를 보시면 어닝스가 지금 마이너스 27.4%가 나왔습니다. 부진한 걸로 봐야겠죠. 굉장히 부진한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겟의 마이너스 40.7%, 그다음에 월마트 23.1% 마이너스,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53% 이런 식으로 찍어 나갔단 말이죠. 네. 즉 다시 말해서 이 섹터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업들의 퍼포먼스가 안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왜 이런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미국 소매 판매의 추이를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짐작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소매 판매를 이제 전년 동월 대비로 따져봤을 때 4월에 찍힌 숫자가 얼마였냐면은 8.2%였어요. 그런데 이 숫자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은 연간 기준으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2011년부터 2019년 말까지의 평균이 3.4% 정도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급격하게 둔화됐고 21년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크게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내려오는 추이에 있는데 그러면은 8.2%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과거 데이터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봤을 때 더 떨어질 개연성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1분기 실적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교수님 그 리테일 세일즈는 기업들한테 물어보는 서베이이기 때문에 가게 개인 소비 지출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근 저축률을 보니까 또 4.4%로 네네.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소비의 고무적인 진작을 해석을 하기에 저축을 이렇게 줄여서 소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 경제 지표를 볼 때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이제 특히나 최근 자료들을 조심을 해야 될 게 20년에 급격하게 떨어졌었고 21년에 급격하게 올라왔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그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 미국 같은 경우에 저축률이 20년부터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우리는 최대한 아껴서 생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형태였던 거죠. 이게 21년까지 가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 상태가 되니까 추가적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21년에 소비한 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동안에 아껴뒀던 저축으로 소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저축이 더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더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축률은 언제나 낮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 저축하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아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통계를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네. 자, 오늘 우리 시장이 좋은 거는 글쎄요.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연준의 빅스텝 6월 달과 7월 달 50베이스 포인트처럼 이제 100bp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네네. 이게 전부 다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을 한 달 전쯤으로만 돌려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은 일부 좀 어그레시브하게 좀 그 공격적으로 보는 쪽에서 봤을 때는 6월, 7월에 75bp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5월 의사록이 나오면서 그 FOMC에서 6월, 7월에는 50bp의 금리 인상이 전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에 따라서는 이제 안도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PCE 자료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기대하는 거는 6월, 7월에 50bp씩 인상하는 것이 이게 혹시 더 줄어들지 않을까를 예상하는 것보다는 그 이후에 올해 세 차례에 걸쳐서 FOMC가 더 있는데, 즉 7월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있는데 이때 25bp씩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 좀 쉬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들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한 전망이 반영이 돼서 시장은 조금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를 잠깐 비교를 해볼까요? 한국의 경우에는 1.75% 포인트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0.75에서 1%, 그러니까 1%로 봐야 될 텐데
7월 달쯤이면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6월에 50bp, 7월에 50bp 그러면은 미국 기준금리는 7월 말이 됐을 때 1.75에서 2%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국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 1.75니까 7월 말에 25bp를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한다면은 1.75에서 2.0,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 2.0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준금리 역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2번 내지는 3번 정도의 금리 인상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창용 총재께서 이제 금통위 끝나고 기자회견을 할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2.25%에서 2.5% 정도 연말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합리적인 예상이 될 것이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즉 다시 말해서 7월 이후에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미국 기준금리의 전망을 보면 CME의 패드와치에서 보통 이런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 50% 정도가 2.5에서 2.75 연말 기준입니다. 네. 그다음에 2.75에서 3%를 기대하는 게 약 30% 정도 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2.7에서 그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준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교수님, 전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은 워낙 두 국가의 규모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걸로 뭐 단기 자금이 크게 이동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래도 자본 유출 좀 심하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네, 그렇죠. 우리나라 전반적인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한은이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안일하지 않나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기준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자본이 유출되느냐라는 부분인 거죠. 과거에 없었던 사례가 아니에요. 약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럼 자본 유출이 있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추론의 영역에 들어갑니다만 실제적으로 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원화 채권에 대한 금리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환율 이펙트를 감안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환율 이펙트를 감안을 했을 때 만약에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FX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소폭의 그 금리 역전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자본 유출과 관련돼서 이제 한국에 계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약간 비관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제 98년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이제 그때 워낙 충격이 컸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사실 그 정책 위반자들이라든가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겠죠. 다만 이제 지금 한국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탠스를 봤을 때 한국은행은 외화, 즉 환율에 대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단 말이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1280원까지 찍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50원 언더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환율 쪽에서 추가적으로 이득을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본 유출에 대한 걱정은 조금 그렇게 심각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 역전뿐만 아니고 지금 또 오늘 공교롭게 원화가 좀 강세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원화 강세 국면에는 좀 달리 해석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한국금융연구원 주영규 교수와 더불어서 전반적인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